자, 충분히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파트 1의 챕터 2, 인공지능 핵심 알고리즘 이해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이번 섹션에서는 머신러닝의 주요 학습 방식, 그리고 신경망과 딥러닝 구조,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머신러닝의 주요 학습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상에서는 3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좀 잘 봐둬야 될게요.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이 둘을 갖다가 비교한 형태들을 갖다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지도학습의 종류 같은 것들, 대표적인 기법이라던가 이런 지도학습의 방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방식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도학습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면 가르치는 학습이랑 똑같아요. 이름부터가 지도잖아요. 지도하다, 가르치다, 티치 그거죠. 그래서 지도학습의 특징들은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걸 보면 레이블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이름표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온다. 아, 이거 지도학습 말하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학습의 목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레이블이 달린 걸 베이스로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누가 알려준의 만해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알잘딱, 일명 알아서 잘 하라는 말 있죠. 네, 정답 없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게 시키는 방식의 학습이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다라는 말을 쓰면요, 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블이 없다라는 말을 쓰면은.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특징은요, 어떤 구조나 패턴을 갖다가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딱 정해놓고 이 정답과 일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니까 5에서 10 사이인 애들은 이 정도가 있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보니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많네요. 또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패턴을 갖다가 학습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학습에는 이제 분류 방식이 있고 회귀 방식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사실 분류 방식입니다. 우리 전화 같은 거 이제 요즘 특히나 좀 많이 오는데 텔레마케팅 전화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럼 그거 차단하죠. 또 이메일 스팸 오는 것도 차단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차단, 이 전화번호 차단이라고 하는 순간 해당 전화번호엔 라벨링이 된 거예요. 차단할 데이터.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또는 여러 서버의 AI나 서버의 시스템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앞으로 이 번호로 오는 것들은 다 어떤 분류예요? 스팸으로 분류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바로 지도학습 라벨링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숫자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건데, 사실 이 회귀를 갖다 지도학습으로 보기보다는 이 분류를 갖다가 지도학습으로 더 많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대편의 영역이죠. 비지도 학습 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비지도 학습은 뭔가 뚜렷하게 야 이렇게만 와라, 이거 꼭 와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애들끼리 와라, 군집화, 그리고 야 너무 뭐가 많으니까 좀 줄여봐라 하는 식으로 하는 차원 축소, 두 가지 방식의 이제 비지도 학습 카테고리들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볼 것들 대부분은 군집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유사하다 싶은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면요, 그거를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 들어가는 학습 그래프들을 보면요, 되게 뭔가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따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겠지만 되게 비슷한 것들이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군집화 방식이 고객들을 데이터를 갖다 묶을 때, 그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네. 몇 세 이상부터 몇 세 이상의 고객들이 뭐 어디에 많이 움직인다더라, 이런 형태의 군집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지도 학습에서 군집화 제일 빈번하게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게 K 평균 군집화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적혀 있죠. 그만큼 빈번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군집화 학습 방식들의 그래프들은 다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 있다고. 네, 이런 게 보이면은 이거 비지도 학습 말하려는 하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평균 군집화는 기본적으로 레이블이 없어서 스스로 그룹을 찾아내고요. 중간중에 보면은 뭔가 표기가 돼 있죠. 중심점이죠. 구심점.
이런 중심점을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갖다 묶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과 어느 중심점과 가깝냐에 따라서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가 이제 좌우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까운 중심점을 찾아서 그룹을 이루는 거예요. 이 방식이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게 바로 우리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죠. 그 20대 또는 30대 또는 여자 또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성별의 다른 넷플릭스 사용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할 수도 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천 알고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도 내가 그냥 실수로 한번 딸깍 클릭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판 관심이 없는 것들이 우르르 뜨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라고 그 영상을 좋아했던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좋아한 다른 영상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군집화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딥스캔 알고리즘인데 얘가 이제 K평균 군집화랑 이제 그 비교하기에 되게 좋아요. 같은 비지도 학습이기는 한데 방식이 조금 상이한 게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군집화를 하고요. 데이터가 빽빽하다 싶은 곳을 이제 탐색을 해냅니다. 그래서 반경이라는 것과 최소 이웃수라는 두 가지 잣대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네 번째 부분이죠. 딥스캔 알고리즘은 모양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모양이라기보다는 되게 다양해요. 도넛일 때도 있고요. S자 모양일 때도 있고 막 나선형일 때도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넛도 아니죠. 그냥 뭔가 원호 모양 같은 거죠. 딥스캔 알고리즘의 그래프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세 가지의 포인트로 구분이 되고 세 가지 포인트로 구분이 되고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실생활에서 보기는 되면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실생활에서 보기보다는 어떤 행정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를 갖다 탐색해낼 때 그때 좀 더 자주 보이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개가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냐? 편의점 입지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두 알고리즘을 쓴다면 이런 식입니다. 자, 편의점 입지 분석을 할 때 만약에 K 평균 군집화를 갖다가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세 개 구역으로 나눠 보자로 시작을 하고요. K 평균 군집화는 몇 개 그룹이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K 평균은 그 그룹을 갖다가 물어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데이터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야 그룹에는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에 안 들어온다고 용납할 수 없어. 넌 반드시 저쪽 그룹을 가든가 우리 쪽 그룹엔 꼭 와야 돼. 깍두기 이런 거 없어. 반드시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K평균 군집화의 패턴이라면요. 딥스캔 알고리즘은요. 그냥 어디에 실제로 많이 모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에 많이 모여가지고 무리가 어디에 있냐를 갖다 탐색을 하고 핵심은 이거죠. 똑 떨어져 있는 걸 인정합니다. 아까 딥스캔 알고리즘 그래프 보면요. 이런 애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거리가 뭔가 좀 무리에 포함된다기에는 애매한 녀석들이 있으면요.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딥스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룹에 속하는 게 핵심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를 갖다가 인식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거 이외에 다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도 존재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재를 직접 보셔가지고 교재상에서 다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그래프랑 개념도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차원의 저주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작년 시험 때부터 갑자기 빈번하게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이 된 녀석인데, 자, 이 그래프가 차원의 저주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예요. 차원의 저주에 걸려 있지 않은 건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냥 뭐 2D 또는 1차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차원, 2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냥 밀집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자, 근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차원을 하나 더 더하면 이제 3차원이 되겠죠. 그럼 이런 정육면체가 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정육면체가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원래 평면에서 서로 옹기종기 모였던 애들이 정육면체상에서 펼쳐지게 되겠죠. 찢어지게 되겠죠. 양옆으로 쫙. 그러면서 공간이 기하수적으로 넘어지니까 데이터들끼리 서로 멀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군집화 방식으로 거리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구분해 놨었는데 차원이 넓어져 버리니까 데이터가 다 퍼지는 거예요. 거리가 쟤도 멀고 얘도 멀어요.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적어지니까 적은 데이터가 가지고 집착해서
그 학습 데이터에 집착하게 되는 과적합의 위험이 급증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 차원의 저주가 생긴 원인이 차원이 멋대로 늘어나 버렸으니까 차원을 줄여야죠. 그래서 차원의 저주의 해답은 기본적으로 차원 축소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차원 축소 이제 PCA인데, 왼쪽이 차원의 저주에 걸려있는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핵심 데이터만 빼기고 나머지 차원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조합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축을 갖다 만들어서 차원의 저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다차원을 갖다가 이제 압축시켜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위쪽에 보면은 게이지가 하나가 있죠. 문제 풀이를 시작하면요, 게이지가 줄어들 겁니다. 게이지가 다 줄어들 때까지 답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보죠. 차원의 저주 현상이 초래하는 직접적인 문제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즉, 차원의 저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차원의 저주로 인한 페널티를 맞추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3번 한번 볼까요? 데이터 공간의 기하급수적 확장으로 데이터 포인트들이 희소하게 분포하여 거리 기반 유사도 측정이 무의미해지고 과적합이 발생하는 문제.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은 3번. 데이터 공간의 기하급수 확장으로 데이터 포인트들이 희소하게 분포하여 거리 기반 유사도 측정이 무의미해지고 과적합이 발생한다. 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 해설해 볼게요. 차원의 저주의 핵심 문제는 차원 증가에 따른 공간의 기하급수 확장,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기하급수로 확장이 된다. 차원 증가로 인해서 공간이 기하급수로 확장이 된다. 여기서 바로 차원의 저주로 떠올려야 돼요. 데이터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희소하게 분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리 기반 알고리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제한된 데이터로 인한 과적합을 야기합니다. 네, 이 문제를 잘 맞추셨으면 차원의 저주를 제대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신경망과 딥러닝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4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 시험 때부터요, 이 퍼셉트론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퍼셉트론이 이제 AI 역사 부분에서 프랭크 로젠블렛의 그 퍼셉트론에서 스쳐 지나갔던 녀석이었는데 어느덧 주인공이 되어서 되돌아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최초의 학습 가능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갖다가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데, 퍼셉트론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층 퍼셉트론이 있고 다층 퍼셉트론이 있습니다. 두 녀석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 바로 이 해결 가능한 문제와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단층 퍼셉트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그룹의 데이터가 있으면요, 단층 퍼셉트론은 이거를 둘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선 하나 쭉 그으면 되니까. 자, 근데 이르게 이제 단층 퍼셉트론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긴 한데 두 개의 그룹을 각각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직선을 뭘 어떻게 긋더라도 얘네끼리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얘네끼리만 묶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직선을 아무리 그어도. 자, 근데 이걸 해결한 게 바로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단층 퍼셉트론은 이 문제 해결한 모습이 바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이죠. 네, 이게 이제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XOR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이를 볼게요. 단층 퍼셉트론,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선형 분리가 가능한 문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그 XOR 문제.
반대로 비선형적인 논리, XOR 논리 연산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로 지목이 돼서 나타났던 게 이제 그거죠. 그 AI의 겨울. 그쵸? 다음 다층 퍼셉트론. 여기선 층이 하나가 이제 추가됩니다. 정확히는 한 개 이상의 층이 추가가 돼요. 은닉층이 추가가 됩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자, 얘는 다층 구조를 가지고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이 중간에 낍니다. 그래서 XOR 문제를 포함한 비선형 패턴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가능해요. 자, 은닉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단층 퍼셉트론은요, 입력층과 출력층만 존재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냥 단층 퍼셉트론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은닉층이 없죠. 자, 근데 다층 퍼셉트론은요, 이러한 은닉층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 생깁니다. 이 층이 깊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딥러닝의 기초로서 자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단층 퍼셉트론이 못 풀던 XOR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간에 가중치라는 말과 편향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weight과 편향, 바이어스가 나올 건데, 자, 가중치, 입력된 정보가 결과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요. 편향은 우리가 편향된다는 말이 뭐예요? 약간 치우친다는 말을 할 때 편향됐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입력된 정보랑 상관없이 어떠한 결과가 됐든지 한쪽으로 어느 정도 쏠리게끔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무게추 같은 거죠. 네, 무게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이제 높게 된다는 거는 해당 정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끔 더 높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낮은 가중치의 정보는 이제 해당 정보가 결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됩니다. 자, 편향은요, 쉽게 반응하거나 선택하도록 기준을 갖다가 낮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한 결과물 출력이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을 때, 이거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쉽게 그냥 설정하면 된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긍정적 편향이고, 반대로 부정적 편향 같은 경우에는 반응 자체가 이제 어렵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중치는 입력된 정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를 갖다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인공신경망이 사람한테 가중치를 받아가지고 이 정보는 정답을 맞히는데 결정적인 힌트군. 이건 중요하니까 가중치를 높여서 귀담아 들어야겠다. 그리고 다른 이상한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저건 별로 쓸모없는 소음이니까 무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편향. 지금 입력된 데이터만으로는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게추를 기반으로 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기준을 갖다 잡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외적이나 내적이나 이런 느낌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자, 4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번 챕터에서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49페이지에서는요. 이런 인공신경망에서의 구조 그리고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줄을 잇습니다. 자, 활성화 함수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순전파, 비용함수 그리고 역전파 같은 것들이 본 섹션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헷갈리죠? 자,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 한 사람이 관역판 보고 이제 활을 쏘고 가서 얼마나 정확하게 쐈는지를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토대로 조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의 그 핵심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 활대가 활성화 함수예요. 활대가 활성화 함수인 거고 이 활대에 걸려서 당겨지고 있는 활시유가 가중치. 이제 사람이 얼마나 가중치를 높게 잡게 낮게 잡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준점이 편향인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이제 활시유를 당겼다가 활시유를 놓으면 화살이 발사가 되겠죠.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면서 최종 결과물로 나가고 있죠. 이 방향으로 곱게 가는 걸 보고 순전파라고 불러요. 화살이 활을 떠나서 관역으로 이제 날아가는 이 방향, 이 프로세스를 순전파라고 부르고, 자, 비용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화살 쏜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중간이랑 적중한 곳이랑 얼마나 먼지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중앙에 맞지 않았다면 그만큼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한 지점과 실제로 적중한 지점과의 차이점을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오류를 갖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류를 갖다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관역보다 조금 높게 맞았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쏠 때는 약간 아래로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갖다 다시 거꾸로 전달하는 걸 보고 역전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그림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나타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인공신경망의 용어 문제에서는 이 활성화함수, 순전파, 비용함수, 역전파 이 네 가지가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적혀 있는 활성화함수, 순전파, 비용함수, 역전파 내용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도 이해가 안 가면은 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공신경망 모델 최적화에 관한 두 엔지니어의 대화이다. 빈칸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 푸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보기. 엔지니어 갑. 모델이 학습되지 않는 이유를 찾았어. 입력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A 선택을 잘못했더니 기울기가 0에 수렴해 버렸어. 엔지니어 을. 아, 그럼 B 단계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겠네. C를 계산할 때 미분값이 너무 작아서 학습이 안 된 거야. 맞아. 렐루로 바꾸니까 해결됐어. 자, 일단 이거는요. 우리의 이 영상 강의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책을 같이 봤다 하면은 풀기가 되게 좋은 문제인데 답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어요. 엔지니어 갑이 렐루로 바꾸니까 해결됐다는 말을 했죠. 렐루는 어떤 거예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엔지니어 갑이 렐루가 아닌 무언가를 갖다가 여기다가 잘못 넣었다가 어, 기울기가 0에 수렴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렐루가 아까 활성화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A에 들어갈 건 활성화 함수겠죠. 그러면 3번과 4번을 일단 버립니다. 그렇죠? A가 활성화 함수인 거는 A랑 B니까. 자, 다음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B 단계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겠네. C를 계산할 때 미분값이 너무 작아서 학습이 안 된 거야. 자, 여기서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뭔가를 계산한다는 말을 했죠. 계산한다는 말. 그렇죠? 자, 뭔가를 계산한다는 말은 기본 보통 이제 우리가 비용 함수를 계산한다, 오류를 계산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도 비용 함수라는 말이 두 개 더 등장했네. C에. 그죠? 자, A도 활성 함수 두 개 다 잡혔고 C도 비용 함수 두 개 다 잡혔어. 그럼 중간에 남은 건 이제 역전파랑 순전파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애당초 비용 함수를 전달하는 거는 순전파일까요, 역전파일까요? 비용 함수는 언제 계산하죠? 비용 함수를 계산하는 건 순전파가 끝나고 나서잖아요. 그죠? 순전파가 끝나고 나서고 순전파가 끝났으니까 비용 함수 전달할 때는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되니 이 문제의 답은 1번 역전파가 들어가는 A 활성함수, 2번 B 역전파, 3번 비용함수 이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 볼게요. 신경망의 각 층마다 적용되는 것이 바로 활성화 함수인 거고요. 역전파, 신경망이 틀린 정도를 측정한 후 그 오차를 출력층에서 입력층 방향으로 거꾸로 전달하면서 각 가중치를 얼마나 조정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비용함수, 신경망의 예측값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함수.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정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섹션 3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 교재상에서는 5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순환신경망으로 인해서 순환신경망의 한계로 인해서 트랜스포머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핵심 능력, 문장의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과 보통 묶여가지고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순차적으로 글을 갖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은 AIPOT를 공부하자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서로 복합적으로 보죠.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단어를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요. 순차 처리를 버리고 병렬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 단어에 대한 위치 정보 같은 거를 따로 이제 배치를 해서
문장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RLM보다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인코더의 관점에서만 쓰는 애가 있고 디코더의 관점으로만 쓰는 애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구글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인코더 부분만 쓰냐 디코더 부분만 쓰냐에 따라서 모델의 종류가 좀 다른데 양방향에 대한 독해, 이해를 갖다 잘하는 거는 버트라고 불리는 이제 모델입니다. 얘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 가져와서 깊게 쌓아놓은 녀석입니다. 얘는 빈칸 채우기를 되게 잘하는 녀석이고요. 문맥을 양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버트는. 자, GPT,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챗 GPT의 GPT 맞습니다. 자, 얘는 이야기꾼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만 활용해서 작동을 하고요. 단방향입니다. 앞만 봐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올 문장을 예측해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하나의 작가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쓴다? 그럼 버트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트랜스포머의 다시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쓴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쓴다? 버트 바로 떠올리시면 되고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쓴다라고 하면은 GPT를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정하면 저도 헷갈리네요. 순간적으로.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자료이다. 다음 중 모델명과 해당 모델의 핵심 특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자, 모델이 따로 있고 핵심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보기 헷갈리지 마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 풀어보셨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양방향 문맥 학습 모델, 얘는 뭡니까? 버트 말하는 거고요. 자, 단방향 자기얘기 모델은 GPT 말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갖다가 쭉 보도록 하죠. 자, 핵심 특징 기억. 다음 토큰 예측을 목표로 학습을 한다. 다음을 예측해서 학습을 한다. 자, 니은 마스킹된 위치에 원본을 복원을 한다. 그러니까 괄호를 쳤다는 거예요. 괄호. 중간에 뜬금없이 괄호를 쳤다는 거고. 자, 디귿 인코더 구조만 활용을 한다. 리을 디코더 구조만 활용을 한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디코더 구조만 활용하는 거는 뭐였죠? 디코더 구조만 활용하는 거? GPT였어요. 그죠? 그러면 나의 리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GPT는 다음을 예측한다고 했죠. 그러면 나의 기억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나의 기억과 리을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기억 리을. 4번이 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버트는 양방향 문맥 학습에서 입력 문장 일부를 마스킹, 괄호 처리한 다음에 원본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하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만 활용을 합니다. 자, GPT는 단방향 자기회귀 모델로 이전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 그러니까 다음 글자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돼요. 토큰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음 글자를 예측하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 활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섹션 3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부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챕터 2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챕터 3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